안녕하십니까. 세상 읽기의 심리학자 김태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민간남북경제교류협의 박경식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추석은 잘 쓰셨습니까? 예, 잘 줬습니다. 예. 먹고 잘 놀았습니다. 잘 놀았으니까 이제 또 잘 싸우셔야 되겠네요, 상황이.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뭐 지금 싸울 만한 일이 생긴 것 같습니다. 심각한데. 예, 계엄 얘기가 뭐 계속 끊이질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쉽게 안 죽죠. 네, 그 예전에는 그냥 추론의 수준이었어요. 그 윤석열이 하는 짓을 보아하니 계엄 말고는 방법이 없는 거 아니냐, 전쟁과 그런 정도의 추론이었는데 좀 구체적으로 이제 그 정보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그것 때문에 민주당에서도 언급을 하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또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 얘기를 들으면 그래도 설마 하는 게 있거든요. 에이, 설마 무슨 어떻게 보십니까? 뭐 당연히 뭐 지금과 같은 세상에서 그게 가능할까? 네, 설마. 그런데 우리가 예측 불가가 윤석열은 않습니까? 항상 예측을 뛰어넘는 그렇죠. 예측을 뛰어넘는 우리 설마 하는 걸 다 또 돌파. 설마 하는 거를 실제로. 네. 뭐 아주 비근한 예를 들자면 제가 김문수를 노동부 장관으로 제가 할 때 어디선가 문자 메시지를 받았어요. 한 이틀 전인가에 김문수를 노동부 장관으로 한다고 그래서 에이, 설마. 그래갖고 저는 이거를 다른 친구들한테 좀 공유를 할까 그러다가 다른 친구들이 야 이거 또라이 아니야? 무슨 소리라는 거야? 야 너 또라이야. 이 또라이로 될까봐 내가 안 보냈는데 네. 진짜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보고 이건 예측 불가다. 네. 그래서 과연 이것도 설마일까? 그래서 저 한번 좀 뒤지게 봤어요. 그렇죠. 친일도 뭐 친일 행위도 설마 그렇죠. 그렇게 할까 했는데 하지 않습니까? 하죠. 자, 그럼 계엄도 윤석열은 설마를 모르는 사나이, 불가능을 모르는 사나이이기 때문에 할 수도 있다. 할 수도 있다. 예. 근데 그런 어떤 윤석열이 예측 불가 인물이기 때문에 할 것이다라는 거 말고 좀 더 구체적인 어떤 근거. 일단 한번 이 문제를 처음 제기한 사람이 네. 사실은 더불어민주당의 김민석 최고위원이죠. 최고위원이죠. 네. 김민석 최고위원이 9월 초인가 8월 말인가 이때 처음 제기를 했고 그렇습니다. 이러저러한 얘기들이 오고 가고 하다가 뭐 대정부 질문에서 이러저러한 얘기들이 있었죠. 그리고 추석 연휴가 끝날 마지막 날 김민석 최고위원이 또 한 번 제기를 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뭐 주요한 이 배경을 보게 되면 심리적인 정권 교체가 시작되면서 사실 두려움과 권력 의지에서 이렇게 휩싸인 극단 세력을 경계해야 한다면 이제 계엄 영국을 재차 제기를 했어요. 즉 무슨 얘기냐면 지지율이 20%까지 떨어지고 이제 이런 속에서 선택의 길이 하나밖에 없다. 방법이 없다. 방법이 없다. 한마디로 이거밖에 없다. 이 상황을 뒤집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상황 속에서 정황 증거로서 이제 소위 말하면 군대 내에 있어서의 충안파 예. 이런 문제 제기들을 좀 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로서는 이제 윤석열이 직접적으로 반 국가 세력 네. 혹은 반 대한민국 세력 네. 하고 싸워야 한다. 계속 떠들고 있죠.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떤 배경이 되고. 그다음에 최근 들어서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구체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거는 더불어민주당이 그만한 위기의식을 갖고 있다. 네, 라는 걸 실질적으로 어떤 정보가 있으니까 하는 얘기가 그러겠죠. 아니겠습니까? 아무래도 우리 일반 시민들이 잘 모르는 네. 어쨌든 여러 가지 정보들이 그쪽에는 네. 집중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면서 9월 18일 날 나왔던 얘기가 그러한 계엄 문제에 대해서 이제 이 서울의 봄이라고 하는 당내 계엄령 대응팀을 운영 중이다. 여기에 단장으로는 김민석 최고위원, 그 다음에 그 대장 출신인 네. 김병주 의원, 김병주 최고위원, 그 다음에 국정원 특보도 하고 국정원 저기도 했던 박선원 의원이 주축이다. 이런 걸 밝히는 걸 보면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얘기네요. 아주 심각하게 보고 있고 네. 피부로 느끼고 있다. 네. 라고 우리들은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죠. 우리들은 잘 모르지만 네. 뭔가가
있기 때문에 그러지 않겠냐. 그렇지 그렇죠. 않으면 네. 서울의 봄이라고 하는 대형태까지 만들 이유가 없죠. 그렇습니다. 네. 그냥 정치적 공세만 하고 말지. 네. 그래서 이게 단순한 설마는 아니다. 아닌 것 같다. 네. 이렇게 보여져요. 네. 그럼 뭐 일단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이제 그렇죠. 봐야 될 거고요. 또 근데 최근에 이 행정안전부 장관, 경찰청의 이제 역할이 또 이제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헌법을 보게 되면 아마 이제 헌법 77조인가가 아마 그저 계엄과 관련한 조항일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국가의 위기 상황이나 있을 때는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가게 되면 이제 뭐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이 있는데 그중에 이제 비상계엄은 구체적으로 치안과 뭐 이런 데에 군의 어떤 무력이나 이런 것들을 동원할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경비계엄이라고 하는 이제 비상계엄 요 정도를 좀 보게 되고 사실은 우리가 계엄이라고 하는 거는 이 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은 한 사람이에요. 대통령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는 이 계엄을 사실은 친위 쿠데타라고 보는 거죠. 네. 우리 친위 쿠데타죠. 그렇죠. 이 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은 대통령밖에 없는데 건의할 수 있는 사람은 행안부 장관과 국방부 장관이고. 예. 행안부 장관과 국방부 장관이 국무회의에서 건의해서 총리가 건의할 수 있다. 네. 이렇게 지금 돼 있거든요. 물론 이제 윤석열 본인이 계엄을 선포하기보다는 모양을 갖춰서 그런 걸 거치면 책임의 분산이 되는 거고. 그렇죠. 책임의 분산은 사실상 책임이라고 하는 부분을 물 수 없게 만들려고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고 이제 이기에 앞서서 일부에서 이제 3월에 행자부 장관 즉 이상민이 이 방첩사령관인 그 여인영 사령관과 그 다음에 그 방첩사령부 내에 뭐 중령하고 소령 충암고 인맥을 만나서 뭐 간담회를 가지고 식사도 했다. 그게 3월 봄이다. 혹은 3월이다. 이런 얘기들이 좀 나왔어요. 근데 이때를 잘 봐야 되는 게 이 이후에 사실은 각 지방 경찰청의 기동대 보통 기동대장은 이제 중대장이라 기동중대장인데 이 기동대의 대장의 계급이 보통 경감급이거든요. 총경 미치죠. 그러면 사실 총경 이하의 어떤 계급에 대한 승진이나 이런 부분들은 경찰청장에게 있고 지방청에 이제 뭐 의견을 들어서 이제 하는데 총경 이상은 당연히 이제 중앙에서 하고 근데 이 훈령들을 다 훈령을 개정을 해서 훈령 개정을 했다. 예, 훈령을 개정을 해서 각 기동대장의 편제, 기동대의 편제와 지휘권, 기동대장의 인사권을 중앙에서 다 갖고 갑니다. 중앙으로 다 집중시켰다. 그렇죠. 네. 그 얘기는 이제 바꿔 말하면 기동대를 중앙에서 직접적으로 지휘하면서 민생 치안이라기보다는 시국 치안이라든가 소위 말하면 용산 지키기 위해서 용산으로 직결 딱 그런 용산으로 다 직결시키겠다라는 싹 모으려고 할 수 있다. 그렇죠. 그렇게 실질적으로 중앙 통제로 다 편제를 다 바꿨어요. 훈령을 바꿨어요. 3월 이후에. 그러니까 그 훈령을 바꾼 거는 이제 몇 차례에 걸쳐서 했는데 대략 7월 달이면 다 끝납니다. 옛날식으로 하면 전투 경찰이잖아요, 이게. 기동대가. 그렇지는 않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여기 말 그대로 이 기동대는 그 젊은 경찰들로 구성되어 있고 옛날에 전투 경찰은 1969년인가 67년인가 그때 전투 경찰제 설치법에 의해서 대간첩 작전에 투입되기 위해서 만든 거고 그 군 의무를 군 병력 중에 차출해가지고 했던 사람이고 여기는 이미 제대를 하고 뭐하고 했던 젊은 경찰들이 해서 조금은 달라요. 그렇군요. 물론 그래서 그때 다시 전투 경찰을 시위 진압에 동원해서 불법이다. 네, 그랬죠. 그래서 결국에는 없앤 거죠. 네.
그래서 요거는 어쨌든 완전히 목적은 비슷하다. 시위 진압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렇죠. 기동대는 이제 그런데 편제해서 그렇게 하려고 지금 싹 바꾼 거죠. 이것도 역시 의심스럽다. 뭐 뭔가 물론 이제 용산을 지키기 위한 어떤 저걸로 보여지지만 그러니까 보여줄 수가 있어요. 뭐냐면 이제 계엄을 할 수 있는 건의할 수 있는 전제 조건이 있어요. 치안이나 이런 것들 경찰력이나 이런 걸로 할 수 없을 때 그럴 정도로 무질서하다라고 판단했을 때 그러면 야 우리 기동대를 다 동원해 봤는데 안 되겠어. 안 돼. 계엄해야 돼. 그렇죠. 명분 쌓기 용으로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이 기능 기동대의 기능과 역할을 완전히 바꾸고 그 다음에 중앙 집중으로 한 거죠. 이렇게 해서 명분 쌓기. 어쨌든 미심쩍은 행보다. 그렇죠. 계엄령과 관련이 있을 것 같다. 사전 준비다. 사전 준비로 본다. 사전 준비로밖에 뭐 보이지 않는다. 이쪽에서는 분명히 이제 이후에 발생할 시국 치안에 대비한 뭐 준비다라고 할 수 있지만 한편에 있어서는 봐라 이렇게 했는데도 기동대로 못 막는다라고 할 수 있는 모양 쌓기를 할 수도 있다. 근데 이때 그 이상민이 만난 사람이 여인영이라고요. 그렇소. 이 사람이 어디 대장이에요? 방첩사령관. 예. 이 방첩사령관을 왜 만나요, 행안부 장관이? 아니 뭐 그 행안부 장관이 뭐 이렇게 부대도 방문하고 뭐 그래요? 그럴 수는 있는데 네. 문제는 이 방첩사령관은 굳이 만나거나 뭐 이럴 이유도 없고 그러니까요. 또 숨길 이유도 없는데 그죠. 숨겼죠 또. 숨겼죠 또. 자, 거기다가 아니 그거 만났는데 왜 충암고 출신 중령과 소령을 또 대동하고 간담회를 하고 뭣도 하고 그래요. 이 사조직인 거죠. 이상해요. 그죠. 충암고 모임이었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그게 사조직이라는 얘기죠. 그렇죠. 옛날 하나회 같은. 자, 근데 이 여인영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방첩사령관 777 부대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예, 그렇죠. 37 부대라고. 예, 37 부대. 이게 요즘에 약간 부각이 되는 것 같은데 이 777 부대가 어떤 부대고 어떤 역할을 하는 부대인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37 부대인데요. 이 37 부대 해마다 부대의 어떤 기호를 바꿔요. 9125. 이 이름을 777에서 매년 바꿔요. 숫자를 매년 바꿔요? 그러니까 9125 더하면 뒤에 일자리 숫자는 7입니다. 7325 그것도 더하면 7입니다. 항상 이 부대는 해마다 기호를 바꿉니다. 더해서 7이 되는 걸로? 근데 맨 뒤에 떨어지는 1의 자리 숫자는 7이에요. 7. 그래서 37 부대입니다. 그런 거예요. 예. 이게 37 부대고 네. 이 37 부대는 연역은 꽤 오래돼요. 뭐 1956년에 또 뭐 됐다라고 얘기도 하고 1956년 1월에 이제 아마 뭐 한미 정보 공유 협정을 체결하고 그래서 종로구 삼청동에 37 부대를 만들었다가 당시엔 한 200명 정도. 그다음에 1959년에 이제 이태원으로 그리고 79년에 분당으로 이렇게 좀 이전을 했는데 NSA 미국의 NSA의 한국 버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NSA가 한국말로 번역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미국의 어떤 이 정보 총괄적인데 군산하죠. 군 부대에서. 한국식으로 하면 보안사? 하고 좀 달라요. 조금 달라요. 정보부대. 군 정보부대. 예. 사실 뭐 정확하게 우리가 그 사전을 찾아보거나 뭐 백과사전 이런 데 보게 되면 37 부대는 대북 신호정보 부대로 나옵니다. 대북 신호정보부대. 대북 신호정보 수집부대. 감청부대네. 도청 감청. 그렇죠. 그리고 이게 유명합니다. 이 부대의 인원은 우선 학벌과 스펙이 있어야 돼요. 굉장히 좋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정예들을 뽑는 부대가. 그렇죠. 학벌과 스펙, 여기서 말하는 스펙이라는 건 주로 충암고가 아니라 주로 그
이과 쪽에 전자 이런 데 그쪽에. 있어서 상당한 그다음에 이쪽 문과 쪽에서도 어학 실력이 뛰어난 사람. 이제 고등 이제 그렇죠. 상당히 지식인들 약간 테크닉이 이제 높은 고난도의 상대방의 정보를 감청해서 판별을 하고 그거를 분석하고 이런 걸 할 수 있는 그렇죠. 어느 정도 인재들을 뽑았다. 아주 인재. 네. 네, 근데 단순한 인재만이 아니고 여기는 또 저거를 해요. 신원조회. 그다음에 4년제 대학이냐. 그다음에 이제 뭐 하여튼 뭐 여러 가지를 봐요. 충암고냐 이것도 봐요. 그건 모르겠고. 현재의 37 부대장은 충암고가 맞아요. 그렇습니까? 예, 부대장은 박종선이라고. 박종선. 야, 다 충암고네요. 육사 50기 출신. 그래서 뭐 이제 뭐 집안 내력, 신원조사, 학과, 외국어 가능 여부, 그 소위 말하면 학벌과 스펙이 좋은 일반 병 중에서도 네. 이런 것들을 다 봐서 선발하기로 유명합니다. 아무나 못 들어가는 데다. 아무도 못 들어가요. 네. 그리고 뭐 어설픈 네. 저기는 못 들어가고 그리고 이제 전자정보나 뭐 이런 데 있어서도 네. 상당한 뭐 이렇게 자격증이라든가 뭐 이렇게 지식이 스펙이 있어야 좀 된다. 이렇게 쌓아놓은 이런 사병들을 이제 뽑는 거고 그것도 그 중에서도 이제 여러 가지를 보고 네. 이제 뽑는다고 아주 잘 알려져 있어요. 그 원래는 이게 독자적인 부대였는데 네. 언제냐 저기 들어와서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인가 이제 이게 국방부 정보본부 산하로 들어가요. 그래서 국방부 정보본부령 국방정보본부령 제4조에 정보본부 예하에 다음 각호의 부대를 둔다. 각종 신호정보의 수집 지원 및 연구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기 위하여 이 37 부대를 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대가 원래 하는 일은 대북 정보를 수집하는 건데요. 맞습니다. 근데 과연 그 일만 하겠느냐? 우리가 좀 주의 깊게 봐야 할 것 중에 하나가 예. 이 부대는 유일하다고 할 수도 있겠죠. 유일한 한미 연합 부대예요. 한미 연합 부대. 아까 얘기를 했잖아요. 네. 미 NSA NSA의 한국판. 예. 한국 버전이라고. 네. 그래서 이 NSA의 상호 협력을 갖고 있고 그다음에 여기 내에 한미 연합 형식으로 하고 있어요. 미군이 직접 관할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하겠네요. 상당한 정도로. 이건 어쨌든 모든 사항들이 비밀에 쌓여져 있어가지고 과연 어떻게 구성돼 있고 편제는 어떻게 돼 있고 뭐 이런 것들 다 나와 있지는 않아요. 네. 소위 말하면 인원도 몇 명인지 이런 것들도 전혀 나와 있지는 않고 하여튼 고급 인력이다. 네. 만만한 애들은 갈 수 있는 곳이 아니다. 네. 그다음에 아주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곳이다. 뭐 이렇게 돼 있고 그럼 이 부대가 왜 중요하냐? 우리 12.12 때 보게 되면 네. 서울의 봄이라는 영화에서도 좀 보면 당시 보안사령관이 12.12 반란군에 대항하는 네. 일종의 진압부대들에 대한 이동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네. 감청을 했죠. 감청을 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때는 보안사에서 감청이 가능했어요. 그죠. 전부 유선 전화니까 전화니까 이거 꽂아갖고 다 하면 다 가능했는데 그렇죠. 지금은 우리가 저 최상병 이 사고와 관련해서도 보면 세상에 핸드폰으로 부대를 지휘해요. 맞아요. 문자 보냅니다. 문자 카톡 보내고 네. 단톡방에서 네. 지지하고 네. 그걸로만 하는 그러니까 이제 핸드폰이니까 뭐 유무선 통신 뭐 이런 걸로 이제 사실상의 지휘를 그렇죠. 한다라고 봐야죠. 적어도 이제 수동 전환 잘 안 쓴다고 봐야죠. 그렇죠. 이제 이거는 별로 이제 안 쓴다라고 봐야죠. 그러다 보면 보안사에서 이 소위 말하면 감청이 힘들어졌다. 아니 감청은 가능한데 네. 이제 이거 유선 전화를 안 한다는 거죠. 그렇죠. 이제 무선을 감청해야 되는 상황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아마 그래서
충암고 인맥으로 채웠을 것이다. 37 부대 사령관을 임명한 게 아니냐. 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계엄을 시도했을 때 군대에서 반대가 있을 수도 있고 그렇죠. 뭐 이럴 때 그걸 파악하기 위해서 그렇죠. 777 부대 사령관을 충암고로 임명을 했다. 요것도 거기 유추해서 알 수가 있죠. 어쨌든 의심스럽다. 의심스럽다. 계엄을 준비하기 위한 일환일 수 있다. 이런 왜? 거죠. 그냥 여인영 방첩 사령관만으로도 뭐 대외적으로는 가능한데 네. 하필이면 37 부대까지 네, 충암고로 채운 충암고로 이유가. 채웠을까? 의심할 만합니다. 의심할 만하죠. 네. 자, 그러면 여기서 한번 짚고 넘어가 봐야 될 것 같아요. 계엄령의 법적 정의는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때 기능별 군 편제나 지휘관 뭐 이런 것들을 한번 따져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렇죠. 우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이제 대한민국 헌법 77조의 계엄은 대통령이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계엄에는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이 있는데, 이제 비상계엄이 사실은 이제 군 무력을 쓰는 일반 민간에까지 이제 할 수가 있죠. 경비계엄 가지고는 좀 안 돼요. 어렵고, 그래서 이제 비상계엄인데 이 비상계엄은 아까 할 수 있는 거는 행자부 장관과 국방부 장관 건의. 두 명만이 네, 건의할 수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 건의를 이제 이 총리가 받아서 이제 대통령이 건의하면 계엄령을 때리는 거고, 계엄령이 만약에 이제 계엄이 떨어지면 이제 사실은 그거는 이제 친위 쿠데타인 거죠. 그렇죠. 네. 이 친위 쿠데타를 하게 되면 이제 사실은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지금 현재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현재 이 법에는 국회의 과반수 이상이 계엄 해제를 네, 요구하면 네, 해제해야 됩니다. 국무회의를 거쳐 공고를 해야 된다라고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의무사항이에요. 그러니까 국회 과반이 이제 계엄 해제를 의결을 해서 하면 그 즉시 네. 국무회의를 열어서 해제를. 국무회의에 통과시켜서 공고를 해야 되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지난 저기를 보게 되면 지금 현재 당시 그러니까 2016년 17년 이때 계엄을 검토하고 실행 계획을 짰던 조연천은 이미 무죄로 나왔고, 네. 사실상은 그게 내란 예비 음모라고 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왔어요. 사면됐습니다. 그렇죠. 근데 거기에 보게 되면 국회 과반수의 계엄 해제 건의를 막기 위해서, 네. 의결을 막기 위해서 우선 첫째 여당 당시 이 박근혜 쪽 집권 여당 쪽에 한나라당이 아니죠 그때. 아니에요? 이름은 좀 따랐죠. 새누리당인가? 새누리당이에요. 그 당의 소속 의원들의 국회를 설득을 해서 참석하지 못하게 하고, 두 번째 당시에 여소야대 국회 속에서 당시에 이 사람들이 분석한 바에 따르면 160명인가가 이제 야당 쪽이고 100여 명, 120명 쪽이 130명 쪽이 이제 이 여당 쪽으로 분류를 해서 과반이 넘기 때문에 일부 야당 의원들을 국회에 등원하지 못하도록 현행범으로 체포해서 국회를 무력화한다. 이게 두 번째 시나리오고, 세 번째 그것도 여의치 않을 경우 국회를 탱크와 장갑차로 에워싸서 봉쇄한다. 그렇죠. 그래서 국회 출입을 원천적으로 봉쇄해서 계엄 해제 건의를 못하게 한다. 이런 시나리오를 구체적으로 쫙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아니 사실 말 그대로 뭐 탱크하고 장갑차로 국회를 에워싸면 누가 그러죠. 그다음에 앞에 딱 세우고 총칼 딱 들고 서 있는데 그거 하나하나 딱 하고 야당 의원은 못 들어가고 여당 의원은 들어가게 하고 이렇게 하면 계엄 민주를 할 수가 없나. 그렇죠.
물론 이제 그 뒤에 후과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지만 그러니까 그런 속에서 이제 사실은 윤석열이 본인의 책임에서 자유로워지려고 거느 형식으로 해서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서 하려고 하는 것 아니겠는가. 네. 이렇게 지금 보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건 당시 김용현 경호처장, 지금은 국방부 장관이죠. 이 경호처장이 누구누구를 만나냐면 수방사, 수방사령관, 그다음에 특전사, 아까 그리고 방첩사령관. 했던 방첩사. 그래서 소위 말하면 경호처장 이 관저에서 식사를 해요. 아주 극히 이례적이고 예외적인 일들이죠. 그렇죠. 근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때 밥 먹었을 때는 경호처장이었을 때죠. 그렇죠. 네, 국방부 장관 되기 전에. 이거를 국방부 장관한테 나머지 세 사람이 보고도 안 해요. 네. 신원식 장관이죠. 그리고 몰랐대요. 아주 기회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아, 그렇죠. 길길이 뛰어야 되는데 원래 신원식이가. 신원식 장관이 길길이 날뛰어야 되는 것도 저거지만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보고도 없이. 지휘 체계도 없고 뭐. 그렇죠. 왜 이 사람들이 만납니까? 그렇죠. 경호처장을. 근데 아시지만 수방사의 기본 임무는 우리가 옛날로 다시 돌아가면 1961년 5.16 때 그리고 5.16이 있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제2군 사령부 이한빈 장관 이한림인가 이한빈 장군이 이제 뭐야 이거 이 반란이잖아 이거 반란을 진압할 계획을 짰다가 구속돼요. 그럼 소위 말하면 그쪽 표현은 반혁명 기도 사건이 일어나요. 이거 뜨거라. 그래서 만든 부대가 반혁명 세력 진압을 제1의 목적으로 하는 부대가 당시에 수경사예요. 수경사. 그 수경사가 이제 예전에는 필동에 이제 사령부가 있다가 남태령으로 오면서 수방사로 이름을 바꾸죠. 네. 그러니까 수방사의 기본 목적은 뭐냐면 수두에 대한 방어가 아니고 제1의 정권 방어. 목적은 겉으로는 반혁명 세력에 대한 한마디로 쿠데타를 일으켰을 때 덤비는 놈들을 제압하는. 그렇죠. 그게 제1의 임무입니다. 수방사의 임무가.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끌어모아서 만난 거는 다 계엄과 관련된 모임이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의심을 받을 만한 소지가 충분히 있죠. 그렇죠. 그다음에 특전사. 네네. 아시지만 특전사는 기본적으로 공격 부대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특전사는 홀수죠. 135, 79, 11. 135는 방어입니다. 그래서 어디에 있어요? 수도권에 있습니다. 김포 뭐 이렇게. 저기는 공격 부대예요. 그래서 어디에 있어요? 후방에 있습니다. 앞에서 방어하다가 시간을 끌어주면 뒤에 있는 공격 부대들이 이제 공격해. 그래서 뭐 저 익산 어디에 이제 579, 11이 있죠. 이 특전사는 그 앞에 있는 135 주로 수도권에 있는 특전사 1공수, 3공수 뭐 할 수 있는 특전사령관. 아마 특전사령관이 지금 곽종군 중장인가 소장인가 아마 그럴 겁니다. 중장인가. 그 사람도 충암고입니까? 아니에요. 그럼 충암충? 하여튼 김용현과 굉장히 가까워요. 하여튼 뭐 자기 사람이겠죠. 윤석열 그렇죠. 쪽. 그렇죠. 방첩사는 아까 얘기했듯이 충암고고. 방첩사는 충암고고. 그리고 특징이 있어요. 이들은 초고속 승진합니다. 어디 가요? 특전사가? 특전사는 이제 문재인 정부 때도 올라오고 그러면 상당히 특전사 이 곽종군 중장도 아주 초고속 승진했고요. 여인영 방첩사령관도 초고속 승진입니다. 충암고니까. 충암고 그렇죠. 자기 사람들은 네. 우리가 보듯이 굉장히 초고속 승진 시켜요. 근데 자기 사람 아니면 비리비리하게 합니다. 거의 초고속 승진이에요. 자, 이런 것들을 끌어모아서 모임을 가진 것도 역시 계엄령 기도.
준비로 해석할 수 있다. 의심받. 왜냐하면 굉장히 이례적이고, 네. 그 다음에 어떤 지휘 체계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완전히 무시한. 네. 그래서 사조직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렇죠. 예. 하나회랑 비슷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게 군의 지휘 체계를 무시하고 네. 하는 게 사조직이지 않습니까? 원래 전두환도 하나회가 그런 그렇죠. 군의 지휘 체계를 완전히 무시한 맞습니다. 거잖아요. 네. 자, 그러고 이제 뭐 마지막으로 하나만 짚어보면 윤석열이 부쩍 반국가 단체 타령, 최근에는 반대한민국 세력이라고까지 얘기를 했는데요. 충분한 이유가 있죠. 그렇게 볼 소지가. 왜냐하면 자, 한번 보시면 윤석열 반국가 단체 발언을 한번 모아보면 2023년 6월 23일 날 자유촌동맹 창립 기념식에서 반국가 세력들이 종전선언을 합창하고 있다. 2024년 8월 15일 날 선동하는 반국가 세력들이 여전히 활개를 치고 있다. 그리고 올 8월 19일 날 한미연합훈련 을지 자유의 방패 연습 첫날 때 그것도 국무회의에서 반국가 세력이 어두운 곳에서 날뛰고 있다. 그리고 9월 10일 날 민주평통 자문회의 해외지역회의를 주재하면서 반대한민국 세력에 맞서 좌우의 힘으로 맞서 싸워야 된다. 점점 발언 수가 높아지네요. 그리고 점점 넓혀집니다. 네, 맞아요. 처음에는 활개치고 있다 그러다가 날뛰고 있다로 바뀌고 그렇죠. 이제는 이 정도 되니까 맞서 싸워야 된다. 그렇죠. 이렇게까지. 그것도 이제 반국가 세력이 아니라 대한민국 세력으로. 예. 근데 이거는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게 대통령의 한마디는 굉장히 무게가 있고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까지 했는데 경찰, 소위 말하면 국가의 물리 세력들이, 공권력들이 너네 뭐 하고 있어? 이걸 질책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얘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뭐라도 해야 돼요 지금. 그러네요. 뭐라도 하기 위해서 눈을 부릅뜨고 아니 지금 대통령이 위해서 지금 자꾸 질책하고 뭐 하고 있는데 뭐라도 그럼요. 뭐라도 해야 돼요 지금. 뭐라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뭐라도 하기 위해서 하다 보면 뭐 큰 걸 만들려고 해요. 자, 그럼 이제 또 뭐 이게 뭐가 돼요? 간첩단 사건 터집니다. 뭐 간첩단이든 뭐든 나는 거기에 이제 분명히 민주당도 내라는 사건 뭐 하나 이렇게 해갖고 야 이것도 계엄의 명분을 쌓기가 되는 거죠. 한동훈 내라는 사건 이런 거 터지는 거 아니에요? 엮을 수도 있죠 한동훈까지. 그렇죠. 이준석. 그래야 그냥 막 이준석까지 엮을까요? 한동훈을 엮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상당히 지금 그 위험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아마 이거는 이제 우리 일반인들이야 뭐 설마 뭐 이렇게 하겠지만 아마 더불어민주당은 이런 움직임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피부로 오는 것 같아요. 위협을 받겠죠. 그렇죠. 심적으로 위협을 받겠죠.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계엄 얘기를 좀 길게 해봤습니다. 지금까지 말씀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